안녕하세요. 24번째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포럼 카이로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해가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강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분은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 대표로 계시는 김달성 목사님이신데요. 그동안 일반 뉴스나 이주 노동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론에서 많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랬던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갈수록 현대판 노예로 전락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생한 강연을 먼저 듣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강연을 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도 하시고 또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이주 노동자 두 분이 여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달성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포럼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주 노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주제가 이주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한 분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멤버이고 산재를 당해서 지금 2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을 또 도와주고 있는 그런 반은 활동가입니다.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고 한 분은 서울의 보성교회라고 이태원에 우리 센터와 연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합동측 교회인데 우리 센터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저희 센터의 자원봉사자인데 오늘들이 동행했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인 이주 노동자 아지트 씨 먼저 좀 소개 좀 잠깐 하고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지트 씨 좀 잠깐 앞으로 나와요. 잠깐 앞으로, 요 앞으로 맨 앞자리에 잠깐. 거기. 그쪽 여기. 거기서 계속 앉아 있어요. 네. 우리 아지트 씨입니다. 아지트 씨 자기 이름하고 어디서 왔는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아지트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처음에 2011년에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어요. 2016년에 나라에 갔다가 또 2018년 6년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암창에 농기계 만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21년 12월에 아파서 수술을 한 다음에 아직까지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8월부터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 하고 김다우선 목사님 통해서 도움이 받고 아직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태원에 있는 무성교회에서도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잠깐 앉으시고. 아까 방글라데시라고 했죠?
방글라데시.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산재를 당해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산재를 당해서 치명적인 폐 질환을 얻었는데 방구들이 흔히 걸리는 진폐증 비슷한 겁니다. 그거는 뭐 설탕가루 같은 게 폐에 쌓여서 생기는 거지만 이거는 쇳가루가 폐에 쌓여서 진폐증 비슷한 그런 심각한 폐질환을 얻어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산재 심사가 지금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아서 일도 못하고 수입 없고 치료도 자기 돈으로 하고 이렇게 힘든데 회사에서는 일 한 번 도와주는 거 없고 오히려 네 병으로 네가 일 못하니까 나가라. 이러한 해고 통지서까지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제가 이야기하다가 ITC가 또 이렇게 같이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좀 제가 부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ITC 거기서 그냥 계속 앉아 계세요. 네. 네. 저는 이 시간에 한 40분 정도 제가 얘기하라고 그러셨는데 크게 그냥 세 토막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문답하는 식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토막을 미리 얘기한다면 첫째는 저와 우리 센터의 2주 노동 선교인데 우리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였으니까 2주 노동 선교를 견인하고 추동하는 힘은 뭔가? 여기 첫 번째고요. 토막.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130만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약 130만 정도 됩니다. 130만 이주 노동자는 과연 현대판 노예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토막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의 해방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얼어붙은 속행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만 모아서 묶은 책이었는데 이 책을 출판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성교회 청년부에서 북토크를 열자고 해서 이태원에 있는 보성교회 가서 북토크를 했는데 그때도 질문하는 북토크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는데 청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과 포천 센터가 치열하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과연 그 원동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즉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다 그랬습니다. 그 원동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구절은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한 토막인데 그 구절을 옮기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런 구절이죠. 네.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센터를 견인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를 제가 처음 시작하고 일해온 지가 벌써 이제 7년 됐는데
7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견인하고 추동하는 힘은 바로 그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감신대를 졸업한 게 79년도인데 79년도에 졸업하면서 10년 동안 민중선교를 했습니다. 전반기 5년은 서울 서당동과 봉천동에서 도시 빈민선교를 했고요. 후반부 5년은 인천에서 지원공단 근처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노동교회 선교를 했죠. 노동선교를 했습니다. 노동교회. 민중교회 운동을 그때 또 활발하게 저도 했는데 그때 박준로 목사님께서 바로 그 80년대 후반에 인천에서 같이 손잡고 민중교회 운동을 했고 또 특히 그때는 87년이 중간에 껴 있잖아요. 엄혹한 시절에 인천 지역에서 박준로 목사님을 또 도읍을 해서 인권 선교 활동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준로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게 참 많고요. 그랬는데 그때 10년 동안 민중선교를 할 때에도 역시 저와 그 민중선교를 견인하고 추동한 힘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악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곧 악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일치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 연합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틀어지는 것은 불일치하는 것은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불일치하고 불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견인하고 추동한 그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 칭의에 대한 말씀이 강력하게 그 개혁운동을 이끌었고 추동했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주 노동 선교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추동하는 것도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오늘 현대교회를 개혁할 뿐 아니라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대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오늘은 어느 사회 집단보다도 먼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개혁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구원할 힘이 되는 오늘날의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를 구원할 말씀도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연합 아닙니까? 연합. 하나님과 일치 연합.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일치 연합이 구원 아닙니까? 그거를 위한 작은 주제로다가 칭의, 성화 이런 것들 다 이제 논술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이다 할 때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일치하고 연합할 때 구원이 발생되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고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오늘 이준동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준동 신학이라면 신앙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어요. 현대 철학.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입니다. 이 되게 프랑스 철학자지요. 플라톤의 철학을 지원받아서 아우구스틴이 신학을 전개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지원받아서 아퀴나스가 신학을 전개하고 실존주의 철학을 지원받아서 불트만의 신학을 형성해 나갔다면 오늘 이주 노동선교 신학의 뒷받침받는 철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입니다. 그 레비나스는 철학은 현대 철학의 대표자라고 하고 평가할 만큼 참 깊은 철학을 전개하고 있는데 레비나스 타자 중심의 철학이죠. 타자 중심의 철학. 그 철학에 저는 강력한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저희 신앙과 저희 신학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서 오늘날 130만 이주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인가? 이런 걸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30년 역사가 됐죠.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체에서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건설업, 요즘에는 서비스까지 조선소까지 확대해서 점점점 많이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20만 명 정도가 들어올 계획을 정부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초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대거 데려오는 그런 방침을 정부가 세워놓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만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심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소위 비전문 취업비자라고 해서 E9이라고 합니다. E9 비전문 취업비자라는데 이 비자로 16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한 40만쯤 되는 거로 제일 큰 비중을 그리고 제일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포 노동자들이
또 한 30만 정도 됩니다. 동포 노동자들, 소위 조선족, 고려인 이분들이죠. 한 3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또 숫자가 적지 않은 4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소위 미등록 노동자들입니다. 흔히 불법 치료자라고 하죠. 우리는 불법 치료자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불법, 합법 딱지를 붙일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치료자라는 말 절대 안 쓰는데 불법 치료자, illegal 대신 undocumented, 미등록자라는 단어를 반드시 씁니다. 유엔에서부터 권장하는 거예요. 유엔에서부터 인권이사회부터 권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언어 용어 사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42만 됩니다. 42만. 그럼 벌써 40만, 30만, 42만 이거만 해도 한 100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노동하는 사람들, 난민 노동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 가운데 태반은 또 노동을 한다고 간주하고 다 추산한 겁니다. 그래서 130만 정도 됩니다. 130만. 자, 이 130만이 들어와서 노동을 하는데 이 130만은 우리 사회의 모기사슬의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정글마트 못한 우리 사회. 수령주의 왕국 북한 못지않게 비인간화된 코리아. 1대 99 세습 자본주의 사회. 착취 공장형 재벌 왕국 사회. 이 사회의 모기사슬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게 130만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계급 밖에 있는 계급이고요. 국민 밖의 국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130만 이주 노동자들을 내부 식민지로 저는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 식민지다. 노동자 계급이지만 일반적인 노동자 계급 밖에 있는 노동자 계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국민 아닌 국민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 식민지로 좀 간주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다니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농장이라든지 채소농장이라든지 공장을 다녀볼 때에 사장들, 사업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주노동자들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중소기업 안 돌아갑니다. 이런 말들을 농장주나 사장들이 흔히 하거든요. 이건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장된 표현도 아닙니다. 이건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인구가 15만인데 이주 노동하는 사람이 15,000명 이상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는 미등록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의 10%가 넘잖아요. 통상 인구의 5%가 넘으면 다인종 사회, 다문화 사회로 간주하는데 국제적으로 10%잖아요. 안산 같은 경우는 20% 넘어요.
경기도에서 안산 다음으로 포천의 비율이 제일 많은데 포천 경제가 이 이주노동자 없이는 안 돌아간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주 정책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생산과 소비로 주는 효과를 추산한 게 있어요. 추산한 게 있어요.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아니, 금액으로 볼 때. 조 단위인데, 조 단위. 대략 얼마쯤 들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올해 한국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로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 네. 조 단위인데, 물론. 얼마쯤 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 작년인가 국방 예산이 한 50조 대입니다. 59조인가 작년에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세계 국방력이 6위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하기로 59조예요. 이주노동자들이 생산과 소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로 말하면 대충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38조예요. 138조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40조, 40조 했는데 59조가 됐거든요. 그거에 2배가 넘습니다. 1년에 이주 노동자들이 내는, 이건 합법적인 노동자들만 내게 돼 있는 거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조가 넘습니다. 세금이. 네.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합법적인 노동자들. 칼같이 냅니다. 네. 8조가 넘습니다. 자, 이렇지만은 노동의 소외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극심한 노동의 소외 상태에 빠져 있는 노동계층, 우리 1대 99 착취공장형 재보랑국 코리아에서 노동자 계급도 계층화돼 있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제1하청, 제2하청, 제3하청, 제5하청까지 있잖아요. 그 밑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죠. 네, 있죠. 130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E9 비자, 40만 명 가까이 되는 E9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16국가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MOU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40만 가까이 되는데 올해까지 합치면 40만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이들을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데리고 올 때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법이 있고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강력히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고용허가제라고 그래요. 간단히 줄여서 이 영어로 약자로 EPS를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EPS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가 또 이걸 뒷받침하는 법이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법, 외고법이라고 하죠. 이것이 뒷받침하는데, 이게 고용허가제고 고용허가제 법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 E9 비자 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EPS는 시행된 게 2004년도부터 시행됐어요. 2004년도부터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강력 뒷받침하는 이 제도에 입각해서 이 이주노동자의 중심이 되는 E9 비자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이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주노동자들이 과연 노예성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노예적 노동자들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자, 고용허가제에서 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고용허가제는 독소조항을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조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독소조항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이 제도에 의하면 이 제도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듭니다. 극단적인 주종관계를 만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주종관계에 있죠. 주종관계에 있죠. 네? 본질적으로 갑을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사회나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 주종관계가, 갑을관계가 아주 극단적이다 이거야. 철저한 주종관계에 있습니다. 철저한 주종관계에 있어요. 어떤 조항이 그렇게 만드느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이주노동자들이 이난 비자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처음에 취업 비자를 줘서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이 이나인 비자 이 고용 허가제를 집행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행정부입니다. 정부가 직접 16개국에 나가서 사람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국내에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 사업주들에게 고용 알선하는 행정을 피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국가가 배타적으로 고용 알선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고용허가제에서 들어오는 E9 노동자들은 대전제가 있어요. 고용허가제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만 고용알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대전제예요.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만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 고용알선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일부 그런 데가 있어요. 미도덕 노동자 때문에 주로 생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왜? 대전제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들만 가게 됐으니까.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신청을 노동부에 할 때 내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한 주, 두 주, 몇 주 동안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으나 고용을 못했으므로 신청합니다 하는 증명서류를 내야 돼요. 그리고 심사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돼야 이 노동자를 고용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E9 비자를 갖고 들어올 때에 비자를 몇 년짜리를 주느냐? 3년짜리를 줍니다. 3년짜리 취업비자를 줍니다. 자, 3년 동안 무리 없이 일했을 경우에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반드시 고용주가 사인해야 돼요. 반드시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또 한 번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 체류하면서 4년 10개월 동안 무리 없이 일을 했을 경우에
성실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으면 고용주가 사인을 해줄 경우에 재급 취업할 수가 있어요. 같은 과정을 밟아서. 그래서 보통 5년 내지 10년 동안 취업하면서 노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고용 연장을 위해서 고용주에게 절대 권한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용주와 이주노동 사이가 철저한 규정관계가 됩니다. 네. 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하루라도 일하고 싶어 하니까 어떤 다른 열악한 조건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은 게 이주노동자들의 강렬한 열망이기 때문에 고용 연장에 대한 권한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고용주는 절대 군주가 됩니다. 절대 군주가 됩니다. 생사 열탁골 같은 권한을 가져요. 이런 철저한 주종관계가 이주노동자들의 모든 기본권, 인권, 노동권 침해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관계성이. 예. 이 관계 안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감히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듭니다. 고용 연장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가서 사업주에게 잘 보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죠. 네. 이 제도 안에서는 뒤집어 얘기하면 사업주는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아예 먹질 않습니다. 먹질 않습니다. 아예. 네. 자, 이게 첫 번째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독소조항이고요. 두 번째 독소조항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일터 이동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이 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올 때에 내가 어느 사업장에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이주노동자에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리스트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피택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큰 카테고리만 나눠서 들어와요. 제조업, 농업, 어업 이렇게 큰 카테고리만 나눠 들어올 뿐이지 내가 서울, 섬유회사 뭐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택받아서 오는 거예요. 지금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택돼서 들어와서 일터 이동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일터 이동 자유가 없습니다.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심각한 체불임금이 있거나 이런 현저한 문제가 없는 한 일터 이동의 자유는 이주노동자에게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사인해주면 옮길 수 있어요. 사인해주면 옮길 수 있어요. 네, 이게 두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여기 두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제도 아래 있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 고용주나 고용주 입장에서 일하는 관리 한국인 직원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도 감히 문제제기를 못하고 사업장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자기 고용주가 사인해줘야 옮길 수 있어요. 성추행을 매일 당해도 그런 겁니다. 뭣도 모르고 작년에 배정받아서 포천에 채소 농장에 왔어. 와보니까 기숙사가 완전히 대주리 같아. 지난 겨울에 지내보니까 여기서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는 농장으로 가고 싶어. 농장주가 사인해 주지 않으면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참고 지내다가 3년 전에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 씨가 우리 동네에서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어떤 시민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왜 얼어 죽도록 거기서 지냈어? 지가 병신이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유 얼어 죽을 거 없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가지. 왜 거기서 있다가 얼어 죽어? 지가 병신이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는 쌀죽을 끓여놓고 8식구가 간장 하나 넣고 간신히 연명하는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어. 그런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온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이주 노동자. 예. 그러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법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예, 배경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의 1000만 비정규 노동자들도 노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조건 환경이 열악해도 일터이동의 자유는 있잖아요. 형식적이나마 있잖아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도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월 달에 포천 옆에 양주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섬유 공장에서 대형 보일러가 폭발해가지고 현장에서 2명이 직사하고 10명이 크게 다쳤어요. 죽은 사람 2명 노동자 가운데 하나가 이주 노동자고 다친 노동자 가운데 5명이 이주 노동자예요. 그때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노동자들 가운데 이난 비자 노동자가 3명 있었어요. 현장에서 즉사 노동자들을 피 튀기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극심한 외상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가지고 우리 센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업장 변경을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를 수십 번을 했는데 사업주가 사인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못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산재 다발 공장일 경우에 거기서 그냥 계속 묶여서 지내다가 그냥 또 병신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용허가제입니다.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강력 비판시하는 겁니다. 네. 우리 센터에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한 노동자는 3개월 만에 간신히 사인받아서 옮겼고요. 한 노동자는 7달 만에, 한 노동자는 8달 만에 간신히 옮겼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만에 하나예요. 99%는 우리 센터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묶여서 지내다가 병신되거나 다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고용허가제입니다. 네. 자, 고용주가 그런 상황에서 사인 안 해줘가지고 계속 그 산재달발권령에서 원천한 노동을 한다. 이 강제노동이잖아요. 강제노동이잖아요. 이게 강제노동이 아니고 뭐 강제노동이? 이게 강제노동이죠. 아이로가 말하는 강제노동이 이런 겁니다. 아이로가 강력하게 비준하라고 모든 나라에다가 압력을 넣고 있는 핵심 협약 8개 중에 하나가 이 강제노동 금지 조약이에요. 이주 노동자들이야말로 강제노동의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섹스가 강간이듯이 원치 않는 노동이 강제노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사인 안 해줘가지고 상습적으로 고용주에게 성추행 당하다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그 노동자를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낙태시키는 농장주도 있어요. 그럼 흔히 얘기하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임신하고 때까지 거기서 지낸 게 병신이지 왜? 응? 딴 데로 옮기지 왜 그럼 거기서 있다가 임신까지 당해? 지가 좋아서 응? 임신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는 놈들이 있는데 뭘 모르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주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자, 이러한 고용 허가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10여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어요. 이주노동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이 또 인권단체들이 손잡고 3년 전에 재심을 또 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는가 하니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애국인 노동자의 기본권 같은 거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헌법소원을 낸 판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유입니다. 위헌이 아니다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런 사유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익을 위해서 애국인 노동자들은 기본권 같은 거는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더 보충해가지고 다시 재심을 한 3년 전에 청구했는데 이때에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판결을 내렸는가 하니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필요하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재찬했습니다. 저는 솔직해서 좋다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의 계급성을 아주 뚜렷하게 밝힌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부도 강력히 뒷받침하는 제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오버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해방을 어떻게 도모하고 이룰 것인가? 이렇게 족쇄가 2중 3중으로 채워져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해방을 이룰 수 있는가? 자고로 모든 해방은 자기 해방인데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자기 해방을 이루어야 될 텐데 족쇄가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까지 개입해가지고 채워놨으니 자기 해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강제 추방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인 노동자로서의 이주노동자, 현대판 노예로서의 이주노동자, 자기 해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주노동 30년 역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해방운동은 깨어있는 내국인들이 주도해서 해왔습니다. 깨어있는 내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운동. 제일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는 게 산재, 또 체불임금, 또 사업장 변경 문제, 직장 내 폭행 문제, 성폭력 문제, 또 주거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극히 낮은 수준의 해방운동을
내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바라기는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자기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해방을 해나가기를 바라지요. 저희 기도 제목이죠. 그러기를 바라면서 저와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마중물 노릇은 하겠다. 그것을 위한 마중물 노릇은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이준도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노릇은 하겠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 씨가 포천에 있는 한 채소 농장 기숙사에서 얼어 죽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1년에 산재로 사망하는 숫자가 130명 정도 되는데, 흔히 돌연사라는 진단을 받고 그냥 사망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처리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또 130명 이상이 되거든요. 흔히 과로사로 보는데, 그런 경우가 간헐적으로 계속 있는데, 또 겨울에 그렇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대주리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이렇게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데, 3년 전에 속행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중심이 되고 이주 노조와 그리고 이주 노동단체들, 인권단체들, 시민운동단체들 60, 70여 개 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대 조직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즉각 화장해서 처리해버리고 개인의 질병사로 처리해야 할 그런 케이스였었죠. 그렇게 흔히 해왔고,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60여 개 단체들이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처할 때 정부가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새 법규를 내놨죠. 2020년 12월 20일 날 사망했는데 1월 달에 전례 없이 신속하게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지 않겠다. 앞으로 농장이든 공장 제조업체든. 두 번째, 기존의 불법 건축물 기숙사에 기거하는 노동자가 기숙사 문제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노동부가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해주겠다. 이 두 가지 법규를 내놨어요. 땡지식이지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법규를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3년 됐는데요. 그동안 3년 동안 이 새로 내놓은 법규를 붙들고 우리 센터와 이런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물건으로 주고 싸우면서 지내왔는데, 요번에 특이한 거는 예전에 7, 80년대 민주선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소셜미디어의 그 도움을 독기 받고 있죠. 제가 7년 전부터 이주노동 선교를 시작한 날부터 페이북에다가 매일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써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제 페이북을 통해서 많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때에도 역시 언론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옛날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차원이 있더라고요. SNS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업주들이 공장이든 농장이든 인근에 있는 원룸, 빌라, 아파트로 기숙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장 8개월 동안 취업 활동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면서 반드시 기숙사는 합법적인 건축물을 제공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경기도 예산과 4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합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한 지자체마다 30명 내지 50명이 들어갈 기숙사를 올해 4군데에서 짓고 있습니다. 지을 겁니다. 사업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회인지 사건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주거 개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마디로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하죠. 이주노동자의 주거 개선 사업이 시동 걸렸다. 아직 갈 길 멀지만 시동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해방 운동의 한 사례를 이렇게 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짤막하게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네요. 네, 이제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네, 혹시 자유롭게.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아까 그 오셨던 이주 노동자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그분이- 아지트. 아지트? 음. 거기 그분 말씀을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오셔가지고 네. 네,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노동하시면서 병을 네. 얻으셨는데 어떤 먼저 질문 실정이신지 이준 아지트 씨. 아지트 씨 먼저 얘기.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은 한국말 잘해요. 많이 잘해 아니에요. 조금 제가 도와줄 거예요. 지금 이거 37이에요. 37살이에요.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2011년에 11년에 왔어요. 네, 11년. 20대. 네. 네. 아니, 일반적인 질문도 같이 해도 되죠? 예, 우리 아지트 씨에게 꼭 할 질문 먼저 하세요. 아, 예. 평균적으로 그 당시 임금을 받을 당시, 고용 당시에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2011년에 맨 처음에 세럴이 얼마 받았어요? 110만 원, 1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최근에 지금 평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조업체에서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경우 대체로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개선은 해주는 형태입니다. 제조업체에서는 대체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는 쉬는 게 그래도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건 좀 그 회사마다 좀 공장마다 다르잖아요. 잔업이 많으면 뭐 한 300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적으면 한 뭐 200 정도 하고, 농업은 다르요. 농업 그보다 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농업은 이 더 열악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얼마 받지 못하는데 꽤 높은 수준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향에 남아 있는 그 가족들의 생계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보호하는 부분이 고용 허가제의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의 법 개정 운동을 정부가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뭐 투쟁을 하니까 조금씩 나아졌지만 끊임없이 이런 그 법 개정 운동을 우리 이주 노동자 센터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 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자, 이주노동단체들이 전국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 많은데요. 대부분은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합니다. 여기는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요.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결정적인 순간에는 노동자들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는 첫 시작할 때부터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대형제를 1원도 안 받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의 소액 후원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센터를 추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은 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져집니다. 첫째, 한국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준 거 감사하다. 왜? 자기들 나라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적으니까. 네. 그거 첫 번째 감사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많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입장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교회로서 그거와 별도로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영원히 가지고 싸워야 될 이슈다 생각을 하죠. 휴전관계, 기본권의 제한, 이걸 받으면서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현실은 현실 그런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농장의 경우는 월급이 다른데요. 농업은 제조업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자, 우리 포천에 많은 채소 농장의 경우에 한 달에 휴일이 토요일 2번입니다. 보통 아침에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합니다. 겨울에는 물론 해가 좀 짧아지니까 7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한 달에 보통 180에서 200 정도 받습니다. 그런 많은 차이가 나죠. 예, 그래. 아지트 씨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그냥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한국에 오셔서 일하면서 인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몸도 지금 상했고 마음도 많이 상해 있는데 그런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그 벵글라에나 다른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한국에 오라고 권하고 싶은지에 관한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한국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 같은 거 이런 거 아픈 사람 있어도 안 좋은 거 하나 두 개 있어도 우리 가난 나라에서 한국에 와야 돼요. 돈 벌어 한국에 오면 돈 많이 벌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문제 있어도 한국 오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주 노동자들의 힘만을 가지고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법 체계라든지 몹쓸 그 인권에 대한 몹쓸 생각들이라든지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이주 노동자들의 힘만 갖고는 현재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교회나 단체들과 연대해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지, 이제 이것도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빨리 돈 벌어서 돌아가서 내 고향 가서 사업해가지고 또 좀 대충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게 어려운 한자 단어 쓰면 어려워요. 99%는 노예가 되더라도 돈 벌어서 가고 싶죠. 노동 환경과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파이팅 한다? 1%도 될까 말까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지금 타국에 와 있잖아요. 완전히 소수자잖아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이 네. 없어서 그 지방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 허가를 쉽게 주고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놓고는 또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실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네. 말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 이주 노동자 가운데 미등록 노동자, 소위 불법 체류자가 42만이에요.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군인 숫자가.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미등록 노동자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시각이 있어요. 현장에서 절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많은 사업주들이 미등 노동자들을 아주 선호하고 있다. 요거 기본적인 배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130만 이주노동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먹이사를 맨 끝머리 있는 사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주로 3D 업종이죠. 근데 42만 미등 노동자는 3D 업종에서도 3D 일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밤샘 노동만 1년 내내 한다든지, 염색 공장에서 제일 맹독성 과정의 공정에서 일만 한다든지. 아시겠죠? 그런데 산재 사고 나면은 산재 신청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대부분이고요. 임금 체불 다반사고요. 퇴직금 안 주는 건 관행이고요. 네. 성추행도 더 많고요. 신분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아시겠죠? 산재로 죽으면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던져주고 소리 소문도 없이 화장에 처리버리는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이래가지고요, 많은 사업주들이 노동 현장에서 미등 노동자를 아주 선호합니다. 이런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등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거지, 미등 노동자가 많이 와서 늘어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죠.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그렇게 보고, 그거 우선 좀 알아두고, 유학생 얘기했는데, 유학생 가운데는 순수하게 공부만 하려고 하는 유학생은 내가 볼 때 10% 될까요, 말까예요. 여기 와서 취업해서 돈 벌기 위한 방편으로서 유학이라는 형식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다 미등록 노동자들의 범주 안에 놓고 볼 때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노동할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있습니다. 그거 너무 흔히 등록만 해놓고 1년 휴학하고 돈 벌고 노동하고, 법으로 보면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유학생이라는 자격으로 둬서 왔다가 아예 그냥
노동자로 그냥 여기 이탈하는 경우가 또 많고 그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 대로 제일 많이 이주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일 큰 게 산재. 이 산재가 원시적인 산재가 많습니다. 원시적 산재. 옛날 7, 80년대 우리 생산 노동자들이 많이 당했던 원시적 산재. 손가락 잘리는 게 제일 많고요. 1년에 이주 노동자들이 잘리는 손가락이 12가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고 그다음에 다리 부러지는 거, 높은 데 떨어지는 거, 화상당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산재들이 많은데 내국인 노동자의 우리나라가 산재 최고 강국인데 세계 최고. 내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보다 이주 노동자 산재 발생률이 5배가 많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산재를 당했을 때 노동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해서 혜택받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거를 많은 경우에 못하게 합니다. 사업주들이 개입해서. 노동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법에 이걸 못하게 가로막는 게 사업주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거마저. 그게 왜 가능하냐? 아까 말한 철저한 규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굴만 찡그려도 산재보험보상 신청하는 서류를 나랑 같이 썼다가 그냥 찢어버립니다. 사업주가 얼굴만 붉혀도 찡그려도. 그래서 최선하게 루센터가 이주 노동자가 산재 당했을 때 산재 신고도 못하고 보상보험 신청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처리되는 경우가 산재 은폐율이 80%가 넘어요. 산재 은폐율이 80%가 넘는다고. 그 말씀은 옛날에 그 80년대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는 분이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3자 개인 금기법 비슷한 거예요. 본인은 할 수 있는데 남이 도와줘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업주들이 방해한다고요. 산재 보험보상 신청하는 것조차도. 예. 예, 주정관계 때문에 이거 신청할 거야? 고용연장 못 받을 거야. 구조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하고 산재 은폐되는 경우가 80%가 넘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일 많은 건 산재 문제고 우리가 늘 실험하는 게 또 하나는 체불임금 문제가 또 크죠. 이주 노동자들이 1년에 한 해에 나는 체불임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금 도둑질이죠. 임금 도둑질이에요. 체불임금이라는 건 임금 지급이 지연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 체불임금 거의 없어요. 아예 작심하고 떼어먹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불임금 말은 잘 안 쓰고요. 임금 도둑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1년에 얼마냐? 1천억이 넘습니다. 1년에 1천억이 넘어요. 이주 노동자들 임금 떼어먹는 액수가. 물론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1조 5천억이 넘고요. 이거는 착취의 초극대화 사회지요. 자, 이러고 이거 완전 체불임금 문제가 우리가 항상 싸우는 거고요. 네? 체불임금. 네. 특히 미등록 노동자의 체불임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통계도 안 잡히는 거야. 미등록 노동자 40이 미만의 체불임금은 99% 다 포기합니다. 법적으로는 미등록 노동자도 체불임금 신청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이익 절대 안 줍니다. 정부에서. 근데 아예 지레금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99%예요. 그러나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 미등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많이 받아주도록 도와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잇죠. 그리고 센터는 미등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도와주는 게 아주 많고요. 이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싸운 거는 주거 개선 사업이죠.
배주리 같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진양 선면동굴 센터가 집중적으로 싸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성과를 지금 얻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성추행 문제, 직장 내 폭행도 일반화되어 있고요. 폭행,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욕설은 일상적입니다. 아지트씨, 한국 2011년도에 왔잖아요. 처음에 공장 갔을 때 욕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과장님. 과장 몇 살? 그때 그 과장님 몇 살? 27살. 27살인데 그때 아지트씨 몇 살이었어? 그 과장보다 나 25살. 그때 그 과장이 그거 엄청 많이 폭행 많이 했어요. 욕도 하고 모욕해서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네, 폭행도 해요. 맨날 했어요. 맨날 이거 조금 잘못 없어도 그냥 빨리 해서 물건 던졌어요. 손에 있는 거 물건 사람에게 던졌어요. 발로 밟았어요. 이런 거 많이. 욕은 무슨 욕 많이 해요? 그거는 한번 해봐. 괜찮아. 개새끼. 제일 많은 게 뭐야? 시발롱. 아이고, 그만해. 우리나라에 온 이주농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욕이라고 그러죠. 욕은 일상적입니다. 과거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노동을 독촉하고 재촉했듯이 지금은 채찍은 못 드니까 욕을 채찍 삼아서 이주농자들의 노동을 독려하면서 착취를 극대화하는 그런 풍토죠. 풍토입니다. 그게 아주 일상적입니다. 폭행도 참 흔하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좀, 예.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럼 저 먼저 하시죠. 하나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우리 아지트 님께 한국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팠고 여기 읽어보면서 지금 그 자르말 씨에도 있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분들이 사업주 정말 불의한 그분들하고 투쟁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방어나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소통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부터 그거를 지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정말 욕부터 그냥 이렇게 귀로 들어서만 배울 수밖에 없는지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진짜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효율이 이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주어지는지 지켜지는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너무 진짜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혹시 이분들의 고향을 떠나서 사실 얼마나 마음이 좀 어루만져 좀 주시는 손길이 필요할 텐데 그런 어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뭔가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서로 자기들끼리라도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아주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측면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면 아주 미미하고 희박합니다. 시간 자체가 없어요. 시간 자체가 없어요. 농업 노동자들은 아예 시간 자체가 없고 한 달에 휴일이 토요일 2번이니까 해 뜨면서 해질 때까지 일하니까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면서 이 피로가 풀어야 되는데 되게 돼지우리 같은 기숙사니까 그렇고, 제조업 쪽은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풍토인데 워낙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죠. 기본적인 쇼핑, 기본적인 생활 뭐 이런 거 하기도 바빠요. 힘든데 단 하나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뭐냐? 아까 E9 비자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더 격상된 비자가 E7 비자인데, 요건 예를 들면 장기 체류하면서 노동할 수 있어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요 비자가 E7 비자인데, 요 7 비자를 받으려면 제일 큰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한국어 실력이 높아야 돼. 능력 시험이, 한국어 토플 시험이, 토픽 시험이, 요거 때문에 또 현 정권 들어서 이주노동자 더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이 7 비자의 TO를 대폭 늘렸어. 예전에 1년에 1,000명, 2,000명만 주던 걸 지금 3만 명 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피곤해 죽겠지만은 여기저기 가서 배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건 큰 일인데, 이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종교별로 좀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호천만 해도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인도에 시크교 사원까지 있어요. 모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주노동자들을 또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되게 근본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안 나가는 게 더 좋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자기들 커뮤니티도 있지만은 치유 거의 힘들고요. 힘듭니다. 자, 그게 현실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려고 했던 게 교회 역할이 참 많이 요청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또 내오셨는데, 우리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밥상 코이노니아라고. 이거 아주 인기 프로그램인데, 이런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직접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밥상머리에서 같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방문한 주로 농장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숙사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국인 가운데 5명 이상이 누구라도 신청하면 언제라도 이거 합니다. 주말에 주말에 토요일날도 좋고 일요일날 오후도 좋고 그래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얻고 있죠. 이거 선호하는 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나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또 타 지인들과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하시는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외국인 그 노동자 복지센터라든지 이름이 조금씩 다양하게 있는데 이름에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나요? 지자체가 돕는다든지 정부의 프로젝트를 받는다든지 하는 게 이름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차이가 납니까? 뭐 이름 때문에 뭐 그런 거. 주로 대체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어용적인 데가 많죠. 정부 위탁 받는 데가 많고 기업 돈 뒷권역을 받으면서 행사는 또 크게 벌려요. 이주노동자, 애국인 노동자, 노래 자랑, 뭐 요리대회, 돈 타가지고 그런 큰 사업들은 많이 벌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거의 안 하죠. 실무적인 것만 좀 도와주면서 오히려 노예성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1원도 안 받는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일의 독립성과 자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국민건강보험 저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연금말 건강보험 우리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의무 가입을 해. 농업 노동자들까지 혜택을 똑같이 받죠. 받는데 접근성이 약하지. 시간이 없고 또 하나 아파서 아주 죽을 지경 아니면 한나절이라도 시간 빼서 병원에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환경. 예.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루 빠지면 3일치 임금을 까고 이런 이제 그게 다 주등관계 때문에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요. ITC 같은 경우에 일한 지 8개월 만에 폐가 망가졌는데 망가지기 직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해마다 하는 걸 했는데 그때 폐에 좀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그거를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악화돼가지고 치명적으로 된 거죠. 다 그런 식이에요. 노동 현장에서 보면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네.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외교관, 네. 그 나라의 영사관 네. 이런 데서 자기 국민이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네. 항해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 그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 16개 국가에서 오는데 16개국 동남아 국가 중심이죠. 16개 국가에서 오는데 영사관들이 다 있잖아요. 이들이 사망하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돕는 활동이 아주 미운적이고 어떤 경우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행정을 핍니다. 행정을 핍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그렇게 되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6개 국가에다가 너희 나라에서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쿼터를 우리가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누구예요? 우리 정부가 갑이잖아요. 을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하잖아요. 갑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국의 이주 노동자가 무슨 큰 불이익을 당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노동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덮으려고 하죠. 우리 정부랑 빨리 손잡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주노동 단체들이 있어요. 바로 지자체나 기업으로 돈 많이 받는 이주노동 단체들이 여기에 적극 협력합니다. 들러리를 적극 써주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결국은 불이익을 주는 역할들을 이 16개 국가에서 온 대사관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본 얘기예요. 거의 노동자 편에서 도와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와 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귀하게 여기지 자국에서 보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이주노동자의 도움을 주는 역할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그 E7 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숫자는 굉장히 높였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3만 5천 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히 그 노인 그러니까 인구 절벽대가 되니까 고령사. 예, 고령사회가 되니까 이민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뭐야 그 내국인을 기피하는 삽장만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이게 뭐 이민청도 만들고 뭐 이렇게 조금은 이 이민들 많이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좀 합리적인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을 정부가 하면서 약간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도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했다가 요즘 하는데 그런 데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현재 이 기피하고 있는 열악한 이것들도 조금 완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즘 이제 정책이나 방향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측면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애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마구 데려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착취공장형 재벌왕국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경제 체제를 전격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변혁하지 않는 한 애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착취공장형 재벌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애국 노동자 유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를 전격적으로 변혁하지 않는 한 애국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건데 이제까지 이전 노동 정책은 일회용품처럼 철저히 노동력만 빼먹고 칼같이 내보내는 이 정책을 썼거든요. 이건 착취 배제 정책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30년 동안 이전 노동 정책은 한마디로 하면 착취 배제 정책이다. 이겁니다. 이걸 했는데 초저출산 고령사회가 됐잖아요. 이 마당에 애국노동자를 이렇게 대거 이제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데리고 오는 걸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독소조항 2개를 완화시키고 개선하면서 좀 받아들이고 또 이민도 좀 확대해라. 이민. 이제까지는 이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칼같이 내보냅니다. 이세번 비자도 5년,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노동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가서 심사받고 그 연장을 받아야 돼. 몇 달 만에 한 번씩. 뭐 6개월, 1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칼같이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 주는 것은 전혀 배제한 정책을 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미등록 노동자 문제도 미등록 노동자들 가운데 10년 이상 성실하게 노동한 노동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나 10년 이상 성실하게 노동한 미등록 노동자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합법화시키라는 얘기도 저는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성실하게 노동한 노동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펼쳐라.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먼저 좋은 얘기고 그리고 혹시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140만 정도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돼가면서 앞으로 하층 구조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정확도해갈 가능성이 지금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에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범죄율 같은 것도 혹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주 노동자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들의 범죄율보다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미등록 노동자들의 범죄율은 더 낮대요. 저는 그 범죄도 강력 범죄는 거의 없어요. 주로 그냥 그런 교통 위반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네, 이제 시간이 거진 네. 40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같이 오신 그 보성교회 자원봉사자 집사님,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예, 그 교회가 굉장히 이 센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우리 연대하죠. 그래서 예, 그 연대하시는 소감 어떤 아.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 예, 마지막으로 예, 예. 듣고 그리고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 서성교회라고 양재동에 여기 저희 교회 두 개의 목사님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성교회랑 서성교회가 합병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성 목사님이 하시는 이지민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저희가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같이 한 게 이제 1년 조금 안 된 시기인데 또 요번에 또 하게 되면서 저희가 예전에 조금 기회는 있어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요번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적으로도 또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편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같이 목사님과 함께 이지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좀 감사드리는 거는 아까 저 뒤에 우리 계신 여자분. 여자 목사님, 이 목사님이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 여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네, 여기 아가페 교회. 아, 예. 앞으로 좀 교류합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하다는 말씀했잖아요. 네. 목소리가 좀 작았지만은 죄송하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 그 말씀, 그런 마음, 그런 말씀 한마디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치유에 참 치유에 큰 그 힘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이 우리 밥상코인원에 왔다가 속행시 3주기 행사 때 왔다가 마지막 미리 와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기특하다. 사진만 찍으러 온 게 아니구나.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울먹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인을 대표로 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주농자들이 정말 눈물 고이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참 귀하게 받습니다. 제가 이주농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그 유튜브 제가 포럼 그 전체방에 막 올렸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나 사람들이 일단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에 일단은 고운 말을 쓰라고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이주 노동자를 좀 사람으로 대하라고 이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의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대한대요. 말을 막 반말부터 딱 내려놓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일단은 말부터 이렇게 존중하는 말을 쓰면 좋겠다. 그것이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도 아까 그 밥상 코이노니아 그 소개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걸 좀 지원할 수도 있고 본인 교회 참여.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네, 프로그램이에요. 신청하세요. 네, 네. 우리 이번 주일날도 오후에 서울에 있는 홍익대 앞에 있다네 서럽교회라고 그 교회 청년들이 이번 주일날 밥상코이노니아 신청해서 특별 밥상코이노니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청하시면 돼. 5명 이상만 신청하면.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포천 이주 노동자 포지션장에 와서 와서 거기서 이제 또 식사. 거기 농장에 가서 네. 요즘에는 기숙사에서 밥 먹기 좀 힘들면 식당에서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네. 몇 주 전에 이주농장 하나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일한 지가 7년 됐어요. 7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리가 벼 있어도 아는데 그런 거 들을 때 같이 대등하게 앉아서 겸상을 해가지고 밥 먹는 것부터가 사건입니다. 네, 존중하는 문화가 사건입니다. 그거부터가. 네. 네, 오늘 굉장히 장시간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와주신 또 아지트와 그 황 집사님. 목사님, 네, 위에서도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